고구려와의 관계 중에서 특히 전쟁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고구려라는 나라는 중국의 가장 강력했던 통일국가 중에 하나였던 수나라, 그 다음에 당나라, 여기와 싸워서 한 번도 오히려 그 수나라를 멸망시키고 또 당나라, 당태종의 정보를 갖다가 물리쳤던 이러한 나라가 바로 고구려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과연 고구려의 기상이 어떻고 군사력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고구려의 군사력을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것이 중국의 후한서에 보면 고구려라는 나라는 좌식자가 1만 명 있었다. 좌식자,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 물론 다 앉아서 밥을 먹지만 놀고 먹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런 거죠. 자, 역사 기록에 좌식자, 놀고 먹는 사람이 10,000명 있다 하는 것을 그동안 이게 어떤 계급, 어떤 계층인가, 어떤 계급인가 이렇게 이제 상당히 의심했는데 바로 그 좌식자 1만 명이야말로 고구려의 강성한 군사력을 나타내주는 소위 무사 집단, 특수 무사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때는 좌식자 같이 앉아서 거기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하호가 날라다주는 그 양식을 먹고 또 땔감을 가지고서 이제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때는 그렇게 이제 좌식자 노릇을 하다가 전투가 일어나면은 최전방에 서서 고구려의 전투력의 최강 전투 부대를 이끄는 사람들이 바로 좌식자입니다. 이게 아마 중국 사서에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구려 이렇게 놀고 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좌식자라고 못 모르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고구려의 군사력의 핵심이었던 좌식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뭐 여러 그 단군 고조선 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소위 조위 선인, 뭐 조위 뭐 이런 사람들이 아마 그런 계통의 사람들이지 않았었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사람들이 썼던 그런 기록에도 그런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예컨대 후한서에 보면은 중국 사람들은 뭐 사납고 거칠고 뭐 무례하고 하다는데 항상 빠지는 게 싸움을 잘하고 하는 얘기가 항상 중국 사서에 나오죠. 그만큼 고구려는 무용이 뛰어났던 그런 국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고구려한 나라는 처음에 추모왕, 주몽 때부터 항상 무사 집단들이었죠. 실제로 그래서 고구려는 대무신왕이라든가 뭐 유리왕이라든가 그 이후에 뭐 태조왕이라든가 이런 왕들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벌이는 것이 바로 고구려의 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초기에부터 이런 정복 군주들을 통해 가지고 국가가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군사 체제는 대체적으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군대가 집결을 해가지고 적을 대적하는 데에는 약점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고구려는 체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5부 체제로 돼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연나부다, 뭐 소로부다, 뭐 그다음에 게르부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체적으로 태조왕 때부터 이제 게르부가 왕실의 중심이 되면서 그 외에 이제 다른 부서에서 각각 개별 무사들을 양육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개별 무사들이 전쟁이 날 때는 같이 합쳐지지만 때로는 서로 반발을 할 수도 있고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고구려사를 연구하다 보면은 어떻게 독자적으로 어디 성을 도와주지도 않고 독자적으로 노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마 그런 같은 부가 아닌 경우에는 또 그런 이원적인 체제 이런 것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왕실 중심으로서 게르부라고 하는 왕실 중심으로 해서 국왕의 친위 부대가 있고 그다음에 각 부에 각 나부에 또 군사들이 있고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같이 힘을 합쳐서 외적을 무찌르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뭐 종교 문제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고구려는 항상 이 각 부를 갖다가 어떻게 결합시키고 연결시켜야
되느냐. 이래서 바로 불교를 수입하게 되고 도교를 수입하게 되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불교를 수입하는 것도 그런 사상 통일을 통해 가지고 국가의 전력을 집중시키기 위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이런 그 전사 집단이 있는데, 그러면 고구려의 이제 군대 체계 이런 것이 어떻게 됐느냐? 무조건 이제 고구려가 왜 전투를 잘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좀 이제 살펴보죠. 우선 고구려는 군대 체계를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사진에 저 그림에서 이제 보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옛날에도 지금도 이제 군대 가면은 뭐 기갑이다, 뭐 보병이다, 뭐 여러 가지 분과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옛날에도 다 자기 맡은 역할이 있죠. 되게 크게 나눠선 두 가지입니다. 기병과 또 하나는 보병 이렇게 되죠. 근데 고구려의 기병이 중에 이제 하나가 중무장한 중장 기병, 그 다음에 일반 경기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둘을 엄밀하게 이제 나눠서 어떤 역할이냐 보다도 대체적으로 중장 기병이라는 것은 무사들이 전부 다 그 무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고구려의 장수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투구를 쓰고요. 목까지 올라오는 갑옷을 입습니다. 자, 그리고 손등에까지 오는 또 어떤 그 무사는 여기 팔끝까지만 합니다. 왜냐하면 손을 그래야지 움직이기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까지 내려온 발 밑에까지 내려오는 갑옷을 입고 그다음에 환두대도라고 하는 칼을 차고 이렇게 이제 있는 것이 이제 무사죠. 그러니까 거의 얼굴하고 손 외에는 노출되는 것이 없게 이제 중무장을 하는 것이죠. 저게 이제 고구려의 무사의 갑옷 입은 무사의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갑옷을 입은 데다가 말을 탄 기병들은 말까지 갑옷을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말까지 얼굴에 강철로 된 얼굴 안면 저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말도 말 거의 발 밑에까지 내려올 정도로 갑옷을 입힙니다. 이 대개 이제 고구려의 이런 갑옷들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대개 이런 갑옷을 미늘 갑옷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지금 뭐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갑옷이 이게 가야 같은 데는 통짜로 된 갑옷이 있고 이제 고구려나 이런 데선 가죽끈을 하나하나 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철판을 잘라 가지고 그걸 구멍을 뚫어서 가죽끈을 연결해 가지고 속에 가죽을 대고 위에다가 그 미늘 강철 옷을 입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거는 신축성이 있고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이 상당히 자유자재, 말 위에서도 활동이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미늘 갑옷이고, 미늘 갑옷에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면 웬만큼 이 부딪혀 가지고는 뚫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화살을 쏴도 되게 찌그러져서 들어갈 뿐이지 보통 갑옷은 뚫립니다. 이렇게 하면 뚫리는데 이것은 미늘 갑옷은 뚫리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라고 하면 무슨 도끼나 이런 센 거 가지고 내려치면은 이제 갑옷보다 아무래도 좀 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룰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죽끈을 연결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가죽끈이 뭐 기름에 찌든다든가 하게 되면은 이제 금방 사가져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여튼 이런 미늘 갑옷을 입고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중장 기병은 기병 자체도 중무장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말까지 무장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통 기병을 하게 되면 우리가 경기병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경기병은 기본적으로 경기병들은 그 우리 유목민족, 북방의 유목민족, 또 북방의 기마민족들이 주로 많이 쓰던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몽골 그런 계열의 이제 그를 보면은 대개 이제 경기병이죠. 몸을 가볍게 하고 전투에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몽골 기병이 처음에 유럽에 갔을 때 유럽은 전부 다 갑옷으로, 그것도 혼자 못 입으니까는 종들이 다 입혀주는 그 갑옷을 입고 나가서 전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기동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경기병은 기동력에서 이제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기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병도 두 가지입니다. 중장 보병이 있고, 그다음에 경장 보병이 있습니다. 그 중장 보병이라는 것은 대개 이제 창을 많이 들어요. 창수들이 이제 많이 그런 갑옷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창을 들고서 앞에
긴 창을 들죠. 보통 뭐 중국 창들이 대개 3m에서 4m 정도라고 하는데 고구려는 한 5.2m, 한 5m가 넘는 창들을 들었죠. 그것은 뭐냐, 그 중장을 하고서 앞에 창을 들고서 있으면 상대편에서 공격하는 기마 부대들을 갖다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중장 보병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보병들은 뭐 그렇게 중장비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병들은 또 이제 일반적으로 저 기병무사들하고 달라가지고 대체적으로 상의만 갑옷을 입고 하의는 대개 갑옷을 입지 않죠. 움직이기 편하게 밑에까지 갑옷을 입어놓으면은 걸어서 움직이는데 상당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여기 약수리하고 여기 이제 안악 3호분 그 소위 동수묘라고 우리가 알려진 그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바로 거의 중장 기병의 모습입니다. 이 중장 기병이죠. 갑옷을 입고 말까지 얼굴 저기 머리를 가리고 밑에까지 발 거의 말 밑에까지 갑옷을 내려 입은 것이 이제 바로 중장 기병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여기는 뭐 정확치는 않지만 이런 형태 여기서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말 타는 이런 분들은 이제 저걸 안 했죠. 중장 갑옷을 입지 않았죠. 이게 대개 이제 경기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중장 기병하고 경기병의 이제 특징들이 있습니다. 중장 기병은 대개 적군을 돌파할 때 이제 쓰는 것이죠. 적군을 돌파하기 위해서 적군을 돌파해서 적을 뚫고 대형을 흐트러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중장 기병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거의 뭐 기갑부대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가서 적을 뚫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같이 섞여서 이제 가는 것이 그 경기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경기병이 그 뒤따라가면서 그 적을 갖다 무찌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병이 나가고 이제 이런 이제 형태로 나가는 것은 이제 중장 기병이고 이제 보병 그래서 대개 운영은 중장 기병과 경보병 경장 보병 기병이 이제 같이 섞여 가지고 이제 적을 제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을 어떻게 대형이 적이 이제 이렇게 대형이 일자형이나 뭐 어떻게 있다고 하면은 대개 이제 공격하는 것은 여기 쐐기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쐐기형에 대여를 해가지고 대개 이제 기병들이 돌파를 합니다. 그래서 돌파를 하면서 적의 제일 허점, 약점, 늙은 군대가 있다, 뭐 또는 그 저기 뭐 경험이 없는 보병들이 있다 이런 데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뚫게 되는 것이죠. 그 뚫고 어디를 뚫을 것인가, 우회를 해서 뚫을 것인가 이런 것은 이제 지휘관의 이제 역량에 이제 달려 있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병을 하게 되면은 기병이 이제 뚫고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뭐 궁수들이 이제 활을 쏘든가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지금 요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기병 중장 기병이고 일반 기병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장 보병입니다. 보병인데 위에는 갑옷을 입었지만 방패 들고 창 들고 밑에는 갑옷을 했죠. 기동성을 편리하게 빠르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굴신하는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역할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중장 기병도 이제 중장 기병은 대개 창과 칼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을 공격할 때 이제 창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적진에 뛰어 들어가서는 대개 이제 칼 가지고서 적을 제압하고 또 적을 추격할 때도 칼 가지고 주로 이제 추격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장 기병이 있고 일반 이제 보병들 중에 뭐 여러 가지 중장 보병 그다음에 일반 보병들 중에서는 여기 뭡니까? 요게 이제 편복 같이 한 이 사람들이 대개 뭘 들었습니까? 들고 있는 게 도끼를 들었죠. 이 도끼를 들었네. 도끼는 뭐 물론 무기도 되지만은 저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주로 이제 그 오늘날로 치면 공병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성을 가서 부수거나 또는 뭐 길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나무를 잘라내고 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이제 이런 그 도부수라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데 이 도부수가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전투가 벌어지면 아까 얘기한 대로 중장 기병이 앞서가서 뚫고 거기를 따라가는 경보병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또 본다고 하면 적이 들어올 때는 이 창을 든 보병들이 서가지고 긴 창을 앞세워가지고 그 적을 막습니다. 이 적을 막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그 말이라는 게 특수면 말이라는 게 동물이기 때문에 이 겁이 많아요. 말이 원래. 그래서 창 들고 앞에 서 있으면 사실 말이 접근을 하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노련하지 않은 말들은 전장에서 훈련받지 않은 말들은 공격하다가 주춤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전투에서 보면 이 밀집 대형으로 창을 한쪽에 창을 들고 한쪽에 칼을 들고 있으면은 기마 중장 기병들도 함부로 달려들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대개 전투에서 요 중장 기병들은 대개 전투의 경험이 많은 노병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야지 왜냐하면 적이 막 달려오면 겁나가지고 창 버리고 아니면 물러서거나 하면 안 되죠. 이건 끝까지 서가지고 적이 들어와도 적이 기마들이 뚫쳐와도 창 들고서 이걸 굳건하게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력이 필요한 그런 경험이 필요한 군인들이 되게 이런 역할을 이제 맡아서 하는 것이죠. 되게 물론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중장 기병 요런 이제 중장 기병이 대체적으로 고구려의 뭐 특징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고구려만의 특징이 아니고 이때 당시 중국에도 물론 있었고 그다음에 북방 기마 민족들은 대개 이 중장 기병을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가 싸웠던 거란이라든지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현 후현 다 저런 중장 기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저기 고구려의 벽화에서 많이 보이고 하니까 고구려의 뭐 전투 배치의 이제 특징인 것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이제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그래요. 중장 기병이 그런 장점이 있지만 또 약점이 또 있겠죠. 그 약점이라는 게 아까 말한 기동성이 약화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무거운 보통 갑옷을 입으면 한 2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말까지 갑옷을 입히게 되면 그다음 장비를 들고 저거 하게 되면 보통 120kg 정도를 말이 견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장 기병은 장거리 전투는 못합니다. 근접전에서 적을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기갑부대의 그런 역할은 하지만 대신에 이제 장비가 무겁고 말의 기동성이 현저하게 이제 떨어진다는 그러한 그 약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형태의 군사 편제가 이걸 우리가 이제 흔히 고구려 벽화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고구려 벽화는 다 지금 지어져 가지고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고 이렇게 만든 것을 모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벽화도를 전부 다 좀 모사도로 좀 고쳐야지 되는데 그려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사도가 거의가 우리나라 사람이 그린 게 아니고 대개 일본 사람들이 그려서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모사도에 상당히 약한데요. 지금 보십시오. 이런 거 보면은 이거는 지금 상당히 복원을 깨끗하게 해놓은 겁니다. 이거 지금 이런 게 다 떨어져 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앞으로 이제 이런 벽화를 연구하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 모사도를 채용을 좀 많이 또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기에서 네 가지 얘기했죠. 기병의 중장, 그 다음에 경장, 그 다음에 보병도 마찬가지로 중장, 병장 이렇게 여기에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궁수입니다. 활 쏘는 사람이죠. 활 쏘는 사람들은 대개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는 멀리서 쏠 때는 맨 일선에 와서 활을 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투가 붙으면 이선으로 물러나서 또 활을 쏘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 활을 쏠 때는 대개 기마병들이 오게 되면 그 집중을 해서 그 화망을 형성해 가지고 이제 집중해서 이제 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의 그 활들을 맥궁이라고 해 가지고 고구려나 이런 북방에 있었던 이런 활들을 맥궁이라고 해 가지고 맥궁은 크기는 크지 않지만 상당히 단단하죠. 대개 이제 물소 뿌리나 이런 거 가지고서 만든다고 하는데 이건 상당히 사거리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활을 쏘게 되면 한 80m 정도 이내에 적을 맞춰야지 적의 살상력이 있지 그 이상 넘어가면 살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물론 나가는 거는 뭐 150m 뭐 이상도 나가지만은 보통 유효 사거리라고 하는 적을 죽일 수 있는 게 되게 80m에서 120m까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중국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사거리가 높은 겁니다.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 활이라는 것이 더구나 맥궁이라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이 쏘기 힘들 만큼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옛날엔 활 시위를 당기는 거 가지고 서로 힘자랑을 했다고 할 정도로 이게 우리나라 맥궁이라는 것은 상당히 강한 활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중국의 당나라 때도 신라 통일 신라 때 그 사신을 불러가지고 활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거기 가서 쏴 보니까는 얼마 나가질 못하는 거죠. 근데 너희 활이 이렇게 강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 나가느냐 그랬더니 그게 뭐 군사 비밀인 것을 그 나라에 그렇게 최신 무기 최고의 무기를 갖다 뭐 가르쳐 줄 이유가 없죠. 암만 서로 이제 친근 관계라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사신 핑계가 오는 동안에 이제 그 악교가 다 녹아가지고 아마 제대로 나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합니다만은 여하튼간에 그 좋은 활이라는 것은 그때 이제 이렇게 군사 비밀이고 그 집단의 노하우가 이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전투를 이제 이렇게 시각하면 전투의 가장 관건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형을 깨는 겁니다. 대형이 한번 흐트러지면은 대형이 물러설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창보병들이 굳건하게 지키면서 대형을 흐트러지지 않게 해야 무너지지 않는데 한쪽이 뚫리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통제 불능이 되죠. 그 안을 비집고 들어가서 상대방의 기병들이 설친다면은 대형이 무너지고 전쟁을 계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만의 특징이 아닙니다만은 지금 여기에도 보면 이게 보병이 쓰는 또 활하고 기병이 쓰는 활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기병이 쓰는 활들은 대개 크기가 좀 작죠. 말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사용하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그 수렵도에 나타나는 이런 거 보면은 뭐 사냥도 하고 뭐 이렇게 전투에도 이제 나갑니다만 어떻습니까? 이게 활을 쏘는 그 겨냥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겨냥을 하느냐. 대체적으로 기병들이 활을 쏠 때는 사실은 이렇게 앞으로 쏘는 거가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머리가 이렇게 우뚝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해 가지고 쏘야 되니까 앞으로 쏘는 거는 좀 불편하고 사실은 제일 쏘기 좋은 자세가 이렇게 비스듬히 옆으로 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앞에 쏘는 것보다 시야 확보도 더 잘 되고 또 대개 이제 사냥감이나 저런 거 있죠. 도망가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앞에 가는 거는 저 해서 이제 도망가는 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쏜다는 거죠. 이렇게 옆으로 쏘면은 상당히 그 효율적으로 시각도 넓게 이렇게 잘 맞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대개 그래서 고구려의 무사들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쏘는 이런 형태를 이제 많이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여기에 조금 보입니다. 말을 타는데 또 특이한 기술 중에 하나가 그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은 등자입니다. 등자가 뭡니까? 우리가 말 안장에 해가지고 발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말 발걸이.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현저하게 기마술이 달라지죠. 사실 유럽에는 한 7세기까지 등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럽 그 옛날에 중세 때 싸우는 거 보면 갑옷 입고서 창 들고서 가서 뭡니까? 이 막 부딪히면서 이게 싸우는데 그땐 등자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한데 우리가 등자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자유자재로 손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게 그 힘 때문에 그 탄력 때문에 그 강한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등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양의 그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싸울 때는 다 등자가 없이 이제 싸웠던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기병을 하더라도 이 북방민족의 유목민족의 그런 기마병보다는 상당히 기마술에서는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 달리면서 그 등자의 역할이 말 타는 거에서 상당히 중요했고 그것을 또 이제 상당히 옛날에는 요 등자뿐만이 아니고 요 말 안자라고 하는 요런 것이 말하자면 오늘날의 그 자동차 장식같이 상당히 그게 젊은 무사들의 아주 그 사치품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이제 말 그 안장이나 안자 이런 것이 이제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남자들이 특히나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아주 향수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것이 아마 이 유목민족 그 후예들이 돼가지고 옛날에 말 대신에 지금은 이제 자동차 아닙니까? 옛날도 말을 다루기 위해서는 말을 상당히 관리를 잘해야 됐죠. 지금도 뭐 자동차를 아주 또 관리를 잘하는 매니아들이 있는 것 같이 옛날에도 이게 말들이 상당히 그런 중요한 이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구려가 이런 군사 체계를 가지고서 적을 이제 제압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특히나 뭐 물론 중국하고도 상대해서도 우수한 기병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은 특히나 삼국에서도 고구려가 가장 그 병력의 그 병력이라든지 무장이라든지 또는 전술면에서 가장 뛰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대개 이제 고구려가 백제나 신라를 내려가서 제압할 때에는 고구려는 남쪽으로는 그 산성이 없습니다. 산성이라는 것은 산성의 그 방어성인데 고구려는 이쪽에 이제 임진강 일대나 지금 그 한강 유역에 있는 성들 보면은 대개 공격용 보루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성이 없는 거죠. 그만큼 백제나 신라에 대해서는 고구려가 자신감을 가지고 전투를 했다는 얘기죠. 굳이 지킬 필요가 없이 하시라도 가서 맞부딪혀가지고 이제 제압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 때문에 스스로 그런 방어성을 쌓지 않았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이쪽 남쪽 한강 이남으로 내려와서 이제 보면은 백제라든지 신라 이런데 산성들은 대개 방어성을 쌓습니다. 방어성에서 이제 전투를 막는 거죠. 물론 이제 고구려도 저 요하 일대에 가면은 이제 산성에서 방어성을 쌓죠. 중국을 맞서기 위해서. 이제 그렇지만 남쪽에 내려갈 때는 백제나 신라보다 월등하게 기동력도 뛰어났고 또 전술 운영 면에서도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